얘기도 한번 해보자고. 이게 얘기를 해보면 재밌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그 진화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가는지를 좀 볼 수 있는데,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이 영화가 나왔었던 시기는 그때 사회가 다시 건달들 그리고 폭력성 같은 것들이 막 대두되던 시기예요. 세기말 뭐 이럴 때여갖고 사회가 혼란스러웠고, 그러면 이제 박중훈의 연기나 안성기의 연기가 되게 좋았다 뭐 이렇게, 그리고 장동건이도 출연을 했었고 연기가 되게 좋았다. 난 솔직히 걔네도 연기가 좋은 줄 잘 모르겠어. 그 시절만 해도 우리나라 애들 연기가 좋다라고 난 느껴지지 않던 시절인데, 그러면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이 영화가 왜 그렇게 떴냐. 거기 나오는 특수 촬영 기법, 막 빗방울 속에서 슬로우 모션으로 서로 얼굴에 뭐 이런 그런 것들이, 그런 기법이 영화 기법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사용된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기법들이 사용되는 게 기존에 없었던 거란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은 시각적으로 볼 때 눈에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되게 신기하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감각기관이 시각적인 거예요. 엄밀하게 보면. 그러니까 그 영화가 우리 한국 영화사에서는 굉장히 고전이고 굉장히 손에 꼽히는 영화, 그리고 관객이, 극장에서 동원된 관객이 어마무지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념비적인 작품이라는 거죠. 그걸 다시 소극장 같은 데서 상영한다고, 그걸 본다고 그게 옛날 같은 그런 감동을 우리한테 줄 거냐. 우리 눈은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져서, 왜냐하면 특수효과 CG라고 하는 게 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어요. 더군다나 지금은 AI가 거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영화를 본다고 우와 뭐 이게 되냐,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꾸 옛날 고전을 읽으라고 얘기하고 인문학적인 것들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하는 게 누구냐면 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말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애들. 그동안에는 자기가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해줬고 그 말을 받아줬었던 시기가 20, 30년이 넘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거의 40, 50년 가까운 세월 잘 헤쳐먹었죠. 근데 지금 그런 권위들이 먹히냐면 안 먹혀요. 왜? 실생활에 안 쓰이거든. 자기네들 말이 뜬구름 잡는 소리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정보들이 자기네들이 들고 있으니까 그걸 대학에 가서 그 사람 강의를 들어야지만 배울 수 있으니까 제한된 사람들만 가지고 있었던 그 카르텔의 권위가 먹혔던 시기가 있었는데, 인터넷 시대가 되고 나서부터는 인터넷에 정보가 다 올라와. 그리고 그 사람 것만 있냐면 아니, 그거와 관련돼서 전 세계 사람들이 떠들어댄 모든 것들이 다 올라와 있어. 권위가 안 먹히거든.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나와서 옛날 걸 복원시키려고 그런 주장들을 하는 건데,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새로운 생각, 새로운 주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회를 갖다 흔들고 변화시켜 가요. 그럼 이미 그 사회가 변화가 됐다라면 그 내용은 녹아 있는 거야. 사회 속에 기본적으로 깔려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작동하고 있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뭐 계몽주의 시대에 뭐 칸트니 하는 그런 철학자들의 얘기들, 뭐 실존주의 철학의 샤르트르니 뭐 이런 애들 얘기들, 이미 우리 일상생활 속에 다 녹아서 우리가 말하는 것 속에, 생활하는 것 속에 다 녹아 들어가 있어. 그 정도의 생각들은. 그리고 그 시절에 했던 말들은 지금과 같이 사회가 복잡하지 않던 시절의 얘기야. 계몽주의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져요? 중세시대 수백 년 동안 종교의 탄압 속에서 억압돼 있던 유럽 사회가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들고 일어나서 그 종교와의 전쟁을 통해서 개인의 자유,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자, 인권주의가 나오면서 시작된 싸움이었다고. 권위에 대한 싸움으로 나온 생각들이었단 말이야, 인권주의가. 근데 그걸 갖고 지금 수백 년간 해먹었잖아. 더 안 먹히는 거야, 그 생각들이. 그 시대에는 지금과 같이 복잡한 시절이 아니었단 말이야. 과학기술도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고,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과학기술조차도 안 들어맞아 우리의 삶에. 굉장히 편리해졌어. 인간의 삶이 풍요로워졌고, 근데 그것 때문에 파생되는 수많은 모순들과 잘못된 것들, 거기서 생기는 괴리감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쌓여 있어. 근데 아직도 그 얘기를 끌고 와갖고 인간이 어떻고 저떻고 설명을 한다? 등신들 아니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가 뭐 데카르트가
마르크스가 뭔 말을 했고 칸트가 뭔 말을 했고 뭐 훔볼트가 어떻게 했고 뭐 이런 것들을 몰라도 이미 다 녹아 있다는 거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내가 요즘에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행복이란 이 단어가 옛날에 있었냐, 100년 전에 우리 조선에 있었냐, 없었다고. 행복이란 단어 자체가 없었어. 그 개념 자체가 없었다니까. 그럼 유럽 사회는 있었냐? 아니요. 19세기쯤 돼서 행복이란 단어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복이란 단어로 만들어 오고 있던 시기였고, 그것이 1903년인가 파랑새라는 작품이 세상에 나와서 유행을 하면서부터 세상 사람들이 행복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아, 좋아 보이니까. 그럼 행복이란 것에 대한 정의가 내려졌냐? 아직까지 내려진 적이 없어. 행복이 뭔지 인류는 아직 몰라. 행복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야. 행복이 뭘까? 그러니까 지금 하버드 대학에서 90년 동안이나 연구를 하면서도 행복이 뭐라고 정의를 못 내리지. 왜? 80억 인구가 개개인 생각하는 행복이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돈이 중요하고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은 돈이 중요한 거야. 근데 돈이 넘치게 차고 넘치는 사람은 돈이 중요하지 않아. 근데 인생은 괴로워. 삶이 괴롭고 행복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면 그게 성공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 성공이라고 하는 그걸 쟁취했을 때 행복해야 되잖아.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아. 행복하지 않다고 자기네들이 말을 해. 그럼 돈도 행복이 아니고 성공도 행복이 아니야. 명예를 얻은 것도 행복이 아니고 행복은 그런 거랑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거든. 그럼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성공이냐? 뭐 이런 얘기들인 거죠,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직면해 있는 어떤 현 상황에서 이 문제점들을 갖다가 과거의 것으로 자꾸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그게 답인 거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되고 사람이 태어나면 학교는 가야 된다. 이게 고정관념이라는 거야. 학교는 왜 만들어졌고 학교라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고 학교에서 우리가 얻을 게 뭐고 이걸 연구해서 자기가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학교가 옛날에는 유용했어. 과거에는 유용했던 게 맞아. 우리나라만 봐도 글을 모르고 살던 무식한 사람들이 의무교육이라는 것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교육을 시키니까 애들이 똑똑해지잖아. 그러니까 졸업식에 가서 우리 애가 이제 졸업을 했어라고 축하도 하고 난리도 치고 했단 말이야. 왜? 그만큼 사회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필요로 했고 그렇게 교육받은 애들이 사회에 나가서 잘 적응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유용했다고. 근데 지금도 유용하냐? 학교의 본질을 잃어버렸단 말이야. 비틀려 버렸어. 왜? 성공의 어떤 관문처럼 그쪽으로 비틀어 버렸어. 교육의 목적이 사라지고. 사실 학교라는 곳은 사회가 필요한 인재를 만들어내는 곳이야. 그것을 교육시키는 것이야. 그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란 뭐야? 사회에 잘 적응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공부 잘하고 머리 좋고 똑똑한 애가 아니라 사회에 잘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야. 그게 자기 인생을 놓고 봤을 때도 훨씬 더 이득이라고. 근데 학교 성적으로 애들을 갖다 가두고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버리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어른들이 몰아갔잖아. 그러니 학교가 비틀려서 학교 교육이 다 무너지잖아.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얘기를 우리는 해야 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틀렸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없는 거지. 이게 문제인 거지.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자꾸 점점 발전을 해왔어요. 지금도 계속 발전해 가고 있고 문제는 뭐냐면 자꾸 내 앞에 오는 정보들을 외면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고 틀렸다라고 답을 알려주고 있고 그래서 괴로움이 찾아오고 있는데 이걸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틀렸고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틀렸다라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 데서 문제가 오는 거거든. 지금 이 좌파 계열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당을 옹호하고 거기에 이론을 만들어주고 하는 뭐 학자들, 심리학자들, 교육자들, 이 대학 교수들이라고 하는 이 좌파 진영의 모든 진보 지식인이라고 하는 애들이 뭐가 문제냐면 걔네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고정되어 있어. 걔네들은 어떤 관점이냐면 구조주의에 빠져 있다고.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 사회 구조에 문제가 있다라고 바라본 거야. 그래서 이런 구조주의 철학이 나오는데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세상을 바꿔야 된다,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지식인들이라고. 미국 쪽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저 사회주의가 세상을 병들게 만들 거로 보이니까 왜 기독교적인 관념으로 놓고 볼 때 미국의 건국주의는 기독교주의적이니까
청교도 혁명에 의해 갖고 거기까지 간 거니까 건국의 이념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져서 국민들 전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데 사회주의 사상은 기존의 틀을 다 뒤집어 엎자라는 주의니까 굉장히 위험한 발상으로 봤고 그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갈려진 거거든. 그래 독일이라든지 이 2차 세계대전 이때 유럽에서 미국으로 탈출을 했던 많은 학자들 사상가들이 사회주의에 경도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그때 당시에. 걔네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그런 사상과 생각들을 전파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학계에서는 대학교에서는 그런 것들이 팽배되어 가요. 그러는 바람에 그거와 맞물려서 사회적인 현상으로 히피주의가 나온다고. 그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유학을 가서 공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백낙청이라는 인물이야. 이게 좌파들의 요람을 만든 사람이라고. 백낙청이가 외할아버지가 해관 윤치호 선생이고 그 아버지 백상규 씨도 사업가였고 막 이래서 집안이 재력이 빵빵하고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대학교 교수로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하버드에서 석박사를 받고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서울대학교에서 교편을 잡는데 대학 교수가 창작과 비평이라는 창비라는 출판사, 문학 출판사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책을 출간하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이 창작과 비평에서 처음 이 사람이 번역을 해서 출판했던 책 내용을 보면 그런 사회주의적인 계열의 책이야. 이 세상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내용이 사회주의적이란 말이야. 유럽에서 왔던 교수, 헝가리 교수인가? 그 사람의 책을 번역한 거니까. 그러면서 이 창비를 통해서 등단을 하게 된 작가들 몇면을 보면 황석영이가 대표적인 인물이거든. 황석영은 우리나라에서 빨갱이로 본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실형을 살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야 세상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자체가 전부 다 그 계열들은 그 사회주의적인 관점, 구조주의적인 관점, 그래서 세상을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변화가 없어. 세상은 잘못됐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고 그 변혁을 힘을 모아서 세력이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는 아직도 자기네들이 깨어있는 지식인이고 세상을 우리가 주도해서 이끌어 나가고 계몽시켜야 된다라는 이런 착각 속에 빠져있는 애들이라고 전부 다. 이 틀이 깨지질 않아. 유시민이도 이렇게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면 니들이 잘 몰라 뭐를 내가 알려줄게 라는 식이야 항상. 그 얘기를 듣다 보면 불편하거든. 그건 네 생각이지 마 이렇게 되고. 그 사회주의 계열의 애들을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들 너무 많이 해. 자기네들 얘기만 옳다고 주장을 하거든. 근데 야 이놈들아 그런 것 정도는 이미 세상에 다 나와서 녹아 있어서 세상 살아가면서 다 쓰이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걔네들을 선택하지 않는 거는 현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랑 안 맞기 때문이야. 불합리하기 때문이고. 인식체계가 서로 달라서 일어나는 건데 쥐가 바라보는 세상만 옳다라고 주장을 하면 되나. 요즘에 이제 그 애들 그 잠실에서 2030 애들이 이렇게 데모하고 잘못됐다라고 부정선거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그쪽 계열 애들, 민주당 쪽 계열 애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수화된다고, 우경화된다라고 표현을 해. 그게 어떻게 보수화되고 우경화되는 거라고 표현을 하냐고. 너희들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니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걸 선택하는 것 뿐인데 선택지가 2개, 3개, 4개, 5개만 돼도 그 선택지로 안 가는데 선택지를 2개만 만들어 놨잖아 너희들이. 그럼 너희들이 오답이라는 건 명확한데 그거는 명확하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애가 정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오답이 아닌 걸 선택한 것 뿐인데 그걸 우경화라고 표현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난 그 논리들 보면서 참 되게 무식하다 얘네들이. 이 논리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은 얘네들이랑은 대화 자체가 안 되고 답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누가 뭐 이 사상에 빠지냐고. 얼마나 영악한 애들인데 아직도 그런 담론을 가지고 얘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얘네들을 설명할 수가 없다고. 얘네들은 디지털 세대야. 디지털 세대는 온라인에서 돌아다니는 모든 정보들을 다 접하고 벌써 이미 그 정도는 충분히 사리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지능을 갖고 있는 애들이라고. 왜 걔네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해서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었지. 너희들이 꿈꾸던 세상, 너희들이 뭐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막 할 때 기득권들한테 너희들이 억압당하고 눌리고 그랬었지. 근데 지금 세상에서도 그러냐? 아직도 보수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기득권들이 이 세상을 갖다 이렇게
그런 세상이 없어.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허상이지. 그거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란 말이야. 난 되게 이상해. 지금 회사 같은 경우도 삼성이니 SK니 큰 대기업들도 회사 분위기 자체가 다 바뀌었단 말이야. 옛날처럼 그렇게 재벌가들이 이렇게 막 그런 회사 분위기 자체도 아니고 그게 통하지도 않고 이미 세상은 다 바뀌어 있는데 아직도 쌍팔년도의 그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자꾸 해석을 하고 그걸 자꾸 주장을 한다는 그 자체가 난 되게 어이없고 웃겨. 이 얘기를 들어보면.